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른 수업은 37번째 시간입니다. 내년까지 다 하면 100번까지 가겠죠? 네. 이제 처음 어른 수업 기획이 될 때 100번까지 하고 어른 수업 책을 내려고 지금 이제 100번까지 하고 있는데 한참 멀었네요. 오늘 37번 주제는 의지하는 곳 없이 행복하기 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진정한 의지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때때로 삶에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 알고자 하면은요, 언제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평범할 때 보면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삶에 태풍이 올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과 그 사람의 진정한 내공이 드러납니다. 제가 원고 읽어볼게요.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후 믿었던 친구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을 때, 목숨 걸고 사랑했던 애인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할 때, 존경하던 스승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안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우리 도반 스님이 저기 이 포교원에 있을 때, 주지로 살 때 만우절날 신도들한테 맞았대요. 왜냐면은 만우절날 농담을 했는데, 만우절날은 농담하는 날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눈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척 하면서 신도들 다 왔는데 얘기했대요. 회주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신도들이 엎어져서 울기 시작했는데 만우절이라고. 그래서 신도들한테 좀 두드러 맞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삶의 태풍이 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그 흔들림 속에서 회복되는가, 그 흔들림을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 무너져 내리는 자신만의 하늘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사실은 진정한 나이예요. 이 힘이 없으면 어린아이고요. 이 힘이 있으면 성인입니다. 이 힘이 커갈수록 우리는 이 진정으로 나이가 들고, 진정으로 힘이 생기고, 진정으로 지혜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태풍이 몰아닥칠 때 대부분 보면 둘 중에 하나라. 첫 번째는 내공이 있는 사람은 잘 버텨요. 내공이 없는 사람은, 옛날 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즘 사람들은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친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과정이 없고 그냥 곧바로 죽고 싶어요. 언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말 제일 먼저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 말 건너뛰고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약간 지금 세대가 변한 건데, 그렇게 내면에 힘이 있으면 버티고요. 두 번째, 내면에 힘이 없을 때 의지처가 있는 사람은 버팁니다. 근데 의지처가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참 많죠. 벌에 쏘여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벌에 몇 번 쏘였어요, 지금까지. 몇 번밖에 안 쏘였어요. 몇 번밖에 안 쏘였는데,
한번 진짜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노스님이 여기 장수에 있어요. 장수. 장수에 중림정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노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오는 길에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안에 저희 말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딱 신었는데 뜨끔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쏘이자마자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신발 털고 신어요. 저. 지금도 털고 신어요. 예. 벌 쏘일까 봐. 그리고 사실은 또 무슨 곱등이 같은 거 들어가 있을까 봐. 들어가 있으면 밟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털고 신거든요. 벌에 쏘이는 경험들을 한번 딱 해보면 정신이 번쩍 들죠. 아주 기억에 각인이 심각하게 남잖아요. 부처님께서 중생의 삶을 비유를 하시기를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은 한 사람이 있대요. 청년이. 근데 술 취한 미친 코끼리가 술 취했으면은 이유이시 쫓나요? 이유 없이 쫓나요? 이유 없이. 예, 거기다 미치기까지 하면 이유이시 쫓나요? 이유 없이 쫓나요? 예, 그냥 청년 봤어요. 그러니까 미친 코끼리가 술 취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밟겠다고. 그러면 청년이 달리기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는데 미터 퍼 세크가 거의 비슷한가 봐요. 코끼리와 청년 사이에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데 줄어들기라도 하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줄어들지도 않고 있어요. 멀어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달리다가 우물이 보여가지고 일단 우물로 뛰어들었어요. 밧줄 잡고. 밖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화가 나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막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밧줄을 딱 잡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버티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까 봤더니 밑에는 독사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애를 써서 버티고 있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위를 올라다 봤어요. 무슨 삭삭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쥐가 밧줄을 파먹고 있어요. 제한 시간이 걸렸네요. 위로 올라가면 미친 코끼리, 아래로 내려가면 독사에 물려 죽어요. 근데 버티는 것도 힘도 없지만 제한 시간이 걸려 있어요. 쥐가 사각사각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소리가 나. 미치겠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절망했다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다가 올라가서 코끼리를 잡아마라. 밑에 내려가가지고 용기 내서 독사를 잡아버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벌꿀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에 쏙 들어간 거예요. 꿀을 먹으니까 그동안 하고 있었던 모든 고민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꿀이 떨어지나? 꿀은 도대체 또 언제 떨어지나?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꿀 찾기 시작을 했는데 꿀이 떨어진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와가지고 벌이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한 방 팡 쏩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면은 갑자기 상황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미친 코끼리가 있었지. 아, 독사가 있었지. 아, 쥐가 갉아먹고 있지. 나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어떡하지 하는데 혓바닥에 또 벌꿀이 또 떨어져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꿀만 찾아요.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벌이 쏘고 그러면 정신 차렸다가 또 벌꿀 떨어지면 다 잊어버렸다가 또 벌이 와서 쏘면 정신 차렸다가 또 꿀 떨어지면 다 잊어버렸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중생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벌에 쏘이면 영혼까지 뒤흔드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딱 맞이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다만 아주 잠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벌이 쏘이는 건 우리 삶을 뒤흔드는 태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큰 사건들.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큰 사건들. 자신이 죽음을 선고받았거나 주변의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거나 기타 등등. 갖가지 자신이 버티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잠깐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절에 오죠. 그런데 정신을 잠깐 차려가지고 왔다가 절에 왔다가 이렇게 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꿀이 또 떨어지거든요. 삶의 꿀이. 그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좋을 때 안 오고 안 좋을 때 오더라. 부처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벌이 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삼아가지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무리 달달한 꿀이 떨어져도요. 그 꿀은 잠깐이에요. 그 꿀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 꿀은 그냥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쾌락입니다. 그 쾌락 지나가고 나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것.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그건 외면하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태풍이 왔을 때 아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쾌락의 꿀물로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발전한 사람은 건강한 의지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절에 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통스러울 때 오시는 분들 있죠. 근데 고통스러울 때 말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적일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이게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닐 때, 아주 평범할 때 절에 오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수준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비율이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안 좋을 때 오시는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좋아지면 안 오잖아요. 좋아지면 안 오잖아요. 근데 좋아졌는데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무엇인가 고통을 해결되기를 의지해서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삶을 투자하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우리 절에 보면은 비율이 고통스러울 때 오시는 분들보다 일상적일 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수준이 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의지처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쾌락의 꿀물로 도망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쾌락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 취향 따라 틀린데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누구는 사랑, 누구는 그냥 추상적인 개인의 성공. 돈, 명예, 사랑, 성공. 대부분 여기로 도망갑니다. 그걸 얻으면 꿀물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제의식 다 버리고 전부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일 땐 할 수 있는데 태풍이 올 땐 이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한 의지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불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교회 가겠죠. 철학에 의지하는 사람은 철학을 하겠죠. 스승에 의지하는 사람은 종교나 철학과 상관없이 그 스승에게 가겠죠. 근데 종교가 불교인 분들은 불법승산보에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건강한 의지처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법승삼보라고 하는 외면, 바깥에 있는 의지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내면의 마음속 열반의 성품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반의 성품이 바로 불법승삼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태풍이 왔을 때 첫 번째는 태풍이 오면 분명히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요. 방법을. 그때는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수행하던 사람이든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재해 있고 해결 안 된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쾌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건강한 의지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도망가면 어디로 간다? 결국은 돈, 명예, 사랑 아니면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의지처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느냐? 불법승 삼보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시 태풍이 왔을 때 돈, 명예, 사랑,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날아가 버리니까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의지처에 의지하고 힘이 있는 분들은 건강한 의지처도 안 날아가 볼 뿐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점점 내면으로 들어가 진정한 의지처를 찾게 된다. 어느 갈래길에 본인이 들어섰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태풍이 올 때 그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꼭 한번 보세요. 가장 최근에 태풍이 왔을 때 뭐 1년 전에 저희 시험 떨어졌을 때 이번에 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한번 보고요. 예. 아, 묘아버부님은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출가하겠대요. 아, 저기 옛날 일인데요. 이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요즘도 거기 가면 길거리에서 막 악기 연주하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난 안 가봐가지고 유럽이라는 데를 가봤어야지 뭐. 에, 파리에서 어떤 노인이 이제 이 악기를 딱 연주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 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 허름해. 그리고 악기 연주 실력도 별로예요. 그러면은 돈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러면은 돈을 못 받았으니 바이올린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안 좋은 바이올린 가지고 엄청 누추한 복장으로 실력도 별론데 엄청 누추한 복장으로 낡은 바이올린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실력으로 노인이 바이올린을 계속하니까 소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르신,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니 몇 곡 대신 연주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낡은 바이올린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얼굴 보고 왔을 수도 있고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와서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파기니니. 악마의 바이올린이라고 하죠. 영화 나왔잖아요. 예전에. 파기니니. 이 파기니니의 일환데 파리에 연주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노인이 너무 안 돼가지고 도와줬었던 일화래요. 근데 파기니니는 결코 악기 탓을 한 적이 없대요. 제가 원고 읽어볼게요.
진정한 의지처를 찾은 이들은 외부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기니니가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감옥 생활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단 한 줄 남은 바이올린이 있었대요. 감옥에. 그 단 한 줄 남은 바이올린 가지고 낡은 바이올린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대요. 파기니는 줄이 한 줄만 남아 있어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대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행복을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참 많다고들 핑계를 대죠. 돈, 명예, 사랑, 건강, 성공.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고수는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내면에 존재하는 행복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고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고수가 되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적당한 고수는 연장 탓을 합니다. 아직 진정한 고수는 안 된 거죠. 예. 저도 아직 이 진정한 탁구의 고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 라켓 아니고 다른 라켓 가지고 치면 잘 못 쳐요. 제 라켓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비싼 라켓 안 쓰거든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익숙한 라켓이 아니면 잘 못 쳐요. 감이 틀리니까. 그런데 진짜 고수들 치는 걸 보니까 그냥 왜 탁구장 가면은 이 아무나 오는 손님들 치라고 놓는 비치해 놓은 라켓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저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좀 고수인데. 네. 근데도 진정한 고수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고수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리와 이치를 통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구의 성격도 잘 알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원리를 잘 알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고수는 도구 탓하지 않는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플로팅 세대가 여기 많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세대 중에 청년들을 플로팅 세대라고 요즘에 한대요. 바깥에서, 학계에서. 예. 여기 있는 청년들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예. 1995년부터 2010년 출생한 세대. 아는 법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00년생 윤희밖에 안 되네? 미안해요. 자, 학계에서 윤희 같은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개 1995년부터 2010년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데 보편적으로 알려진 용어로는 Z세대라고 한다. 이제 윤희는 Z세대예요. 네. 윤희는 Z세대, 현수 스님은 X세대. 네, 그 촌스러운 오렌지족. 옛날 유물이죠. 예. 그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 쫓아다니던 그 세대가 X세대 오렌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Z세대까지 왔어요. 제너레이션의 끝이에요. Z세대. 네. Z세대.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이 영화 관람도 극장에서 2시간을 꼬박 앉아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짧은 콘텐츠로 여가 생활을 집중적으로 즐기고 또 다른 콘텐츠로 금방 옮겨간다. 그러니까 붓다스쿨을 2시간, 1시간씩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분이나 3분짜리로 편집을 잘 하셔야 돼요. Z세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생 17개의 직장과 5개의 직업, 15번의 거주지를 갖는다고 한다. 이렇게
일상에서 보면은 그냥 하루 일상에서 보면은 컨텐츠를 아주 짧은 것들을 관심을 금방금방 옮겨가면서 실증을 금방 낸다는 거죠. 실증 금방 내고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Z세대의 현재 학계에서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1995년생들이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이슈인 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전 세대하고 완전히 세계관이 틀리니까. 이 세대는 정말로 직장도 마음에 안 들면 금방금방 바꾼답니다. 금방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그만두는 거예요. 1995년생까지라고 표현했지만 1990년생까지도 포함이 돼요. 왜 1995년생 했냐면 이때부터 아기 때부터 아이폰 들고 살았거든요. 요즘부터 몇 년생이에요? 93년생은 어릴 때 태블릿 썼어요? 안 썼잖아요. 나는 저희 대학생 돼서 삐삐 썼는데. 나는 대학생 돼서 삐삐 썼는데 뭐. X세대 같아요. 예? X세대 같아요. 예. 나는 대학생 되어서야 삐삐 썼어요. 근데 유니버브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스마트폰 썼죠. 예.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0년생인데 00년생 말고 뭐 09년생, 10년생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한 살 때부터 태블릿 보여줍니다. 왜냐면 안 보여주면 우니까. 아기 상어 그거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아기 상어 그게 아메존 문구 판매 1위래요. 그거 영어 버전으로 해가지고 미국 수출했는데 미국에서 그거 무슨 그 메이저리그 팀 그 응원송으로 메인송이래요. 왜냐면은 그 팀이 그 팀의 요 메인 타자가 엄청난 부진을 겪었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는 자기가 나올 때 자기 등장할 때 틀어주는 노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힘나는 곡을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딸이 이 아기상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상어를 틀어주면 딸이 응원하는 것 같아서 요청을 할 때요. 아기상어 틀어달라고. 근데 아기상어로 노래를 바꾸자마자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활약을 해서 그 해에 우승을 했대요. 그 팀이. 그래서 그 팀 전체의 응원송을 아기상어로 바꿨대요. 아니 이게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유목민처럼 쫓아다니는 세대.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터치를 하는 세대. 요 세대는요. TV 보면 터치합니다. TV 터치 안 되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전면 유리 보면 터치할걸요? 전면 유리 보면 터치할 수 있어요. 왜 터치가 안 되냐고 이거. 그렇게 완전히 어릴 때 영유아 때의 경험이 다른 세대가 지금 플로팅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부초가 아니라 부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저들에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당연하나 제가 저들만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저들만 그런가는 다른 세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리고 저들처럼 당연하게 직장을 그만두질 못할 뿐이지. 사실은 실증은 다들 금방 내잖아요. 네. 이런 플로팅의 사회 현상이 당연할 수 있지만 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낳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에 플로팅의 흐름이 맞으면
그럼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딪히질 않으니까. 그런데 전체의 흐름에 플로팅의 흐름이 맞질 않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시스템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 저 세대 플로팅을 어떻게 소화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들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줄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플로팅하고 플로우는 거의 비슷한 단어 아닌가요? 그런데 학계에서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예요. 플로팅은 부유하는 거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Z세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고요. 플로우는 검색 한번 해보세요. 흐름이라고 하는 영어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F를 대문자 F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학계에서 특정한 단어를 지정하는 용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몰입이에요. 프랑스 사전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프랑스가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철학계에서는 가장 빨라요. 이런 단어들을 아예 고유명사로 바꿔버렸어요. 플로우가 이제 흐름이 아니라 대문자 F 쓰면 뭐냐면 몰입입니다. 이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일단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자, 플로팅과 플로우가 거의 비슷한 단어거든요. 단어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부유할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타고 몰입을 할 것인가. 이 둘은 정말 유사한데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을 의지처로 삼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그 의지처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플로팅이고 누군가는 플로우예요. 쾌락을 쫓으면 플로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쫓으면 플로우가 됩니다. 정말 간단한 차이 하나예요. 대상을 쫓는 것도 똑같고요. 의지처가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부유하는 삶과 몰입의 삶으로 바뀝니다. 플로팅 세대는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플로팅 세대가 부유하는 삶 속에서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그 속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로우라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플로우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서양 사람들은 아무튼 대단해요. 모든 걸 과학적 연구를 해요. 과학적 연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건데 명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수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경험들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유의미한 통계를 내는 것. 이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이 되는 건데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책들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는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기도도 이미 예전에 책으로 나왔어요. 벌써 30년 전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미.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은 어떤 유형의 기도가 가장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가? 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수없는 실험 결과를 예로 들면서. 근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명상의 과학적 연구를 내보이는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칙센트 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이 칙센트 마이는 몰입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 명상이 불러오는 안정된 의식 상태에 대해서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몰입인데
원제목은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게 대명사 몰입이 된 거예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해져서.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의식을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묘화버부님, 지금 무슨 생각해요? 딴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걸 엔트로피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흐름을 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플로팅, 부유하잖아요. 그걸 보고 엔트로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식을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비롯한 다양한 번뇌가 뒤범벅되어 무질서한 의식 상태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행복감은커녕 일상에서 실행해야 하는 공부, 업무 등에서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빠진 사람이 일을 잘할 리가 없으니까요. 왜, 묘아버님 왜요? 예. 뭐, 묘아버님만 찔릴 게 없어요. 다 찔려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에 있으면 끊임없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널뛰게 합니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떨 때 보면은 제정신인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부유해가지고 이 부유한다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여기저기 떠다닌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떨 땐 좋은 데 도착하겠죠. 그래서 가끔 꿀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상한 데 도착하겠죠. 예, 가끔씩 또 꿀벌한테 쏘이는 거예요. 어떨 땐 전복되겠죠.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로 자신의 삶을 랜덤에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사위 던지기에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플로팅하게 살아가면 자신의 삶을 도박에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정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라고 불렀다라는 것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가 뭐냐? 그건 뭐냐면 바로 플로우 상태예요. 플로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각적인 단어예요. 왜냐면 물의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자, 무엇인가 흐름이 있어요. 엔트로피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흐름이 있는데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로 갔다 지 마음대로인 거라. 사실은 진정한 플로팅이 아닌 거예요. 원래 진정한 플로팅은 흐름이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로 플로팅하면 일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플로팅이 그 흐름을 타고 내려가는 걸 플로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사나 쫓는 게 플로팅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흐름을 못 타고 흐름을 쫓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자꾸 엔트로피하게 올라가고도 싶고 내려가고도 싶고 옆으로 가고도 싶고 그것도 가다 말고 저쪽으로 가고 가다 말고 이쪽으로 가고 가다 말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흐름 빼놓고 나머지 흐름들은 전부 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는 흐름을 탔으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가끔씩 자기가 잘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술술술술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못하는 거 하고 싶다? 못하는 것도 하고 싶어요. 그냥 관심 가지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놈의 관심. 그놈의 관심을 제어를 못해서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재밌다더라. 그러면 그걸 쫓다가 흐름에 자꾸 역행을 하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플로팅은 사실은 플로우예요. 진정으로 흐름을 타려면 관심사가 없어야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법륜 스님 증문즉설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은 법륜 스님한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꿈을 쫓아야 된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꿈이 없대요. 좋아하는 것도 없대요. 못 찾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법륜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스님들은 아무것도 쫓는 게 없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미 수행이 다 된 거 아니냐. 스님들은 무사해지기 위해 할 일이 없어지기 위해 할 일이 없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해야 되고 고집해서 꼭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이때까지 이거 하고 이런 게 없으면 흐름 따라 뭐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무사한 삶을 위해 목숨 걸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좋아하는 게 없으면 그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냐. 사람들이 무엇이 플로우 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플로팅은 플로우 될 때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건강한 행복을 누렸었던 경험들,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랜덤하게 주어지는, 가끔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꿀물 먹고 진짜로 행복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서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서 무엇인가 건강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이때 진정한 행복에 가까운 행복감을 누렸는지, 아니면 가끔 우연히 떨어지는 쾌락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얻었는지. 저는 어릴 때 놀이터 마스터였어요. 놀이터 마스터. 딱 이제 잠을 잘 때 방에서 햇빛이 창문에 딱 들어오면은 얼굴에 딱 비치는 자리에서 자요. 그러면은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얼굴에 딱 비치잖아요. 그럼 딱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가요. 그러면은 이 여름에는 5시, 겨울에는 한 7시 반에서 8시 이쯤 돼야 해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 나가면은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친구 집 다 도는 거예요. 밖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누구 나오면 그때부터 붙잡고 놀아서 해 질 때까지 놀이터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놀이에 몰입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뭘 좋아하는지를 진정으로 몰랐던 거죠. 그때는 이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기는 게 좋아서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몰입 상태를 맛보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몰입 상태를 맛보는 게. 몰입 상태를 맛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슬치기 중에 눈깔치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나요? 여기 땅바닥에 요만한 구슬을 놔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눈에다가 눈깔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맞으면 그거 이렇게 양옆으로 멀어지죠. 그러면은 걸음수만큼 구슬 따는 거예요. 못 맞추면 상대 턴으로 넘어가는 거고, 맞추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추는 사람은 상대 구슬 다 딸 때까지 한 방에 한 턴에 끝나기도 해요. 잘 되는 날은 그렇거든요. 잘 되는 날은 그래요. 근데 잘 되는 날 보잖아요. 잘 안 되고 컨디션 좋은 날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0점을 먼저 맞춰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알에 이렇게 비췄을 때 요만큼 어긋났을 때 맞는구나. 요 0점을 먼저 맞춰요. 계산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몰입에 들어가는 날은 밑에 있는 구슬이 커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 보여요. 몰입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눈깔치기를 할 때도. 근데 그 구슬치기 할 때뿐만이 아니라 딱지치기, 제기차기, 모든 스포츠, 그리고 모든 게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몰입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심지어 공부도. 제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재수할 때였거든요. 이유는 재수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때 수학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샤프 잡고 앉으면 8시간씩 수학 풀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몰입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몰입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한테도 과외를 안 받고 수학의 정석이 풀려요. 몰입이 안 됐을 때는 10번 봐도 모르겠는 거. 몰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출가하기 전의 삶을 보면 저는 공통된 하나의 맥락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몰입을 쫓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몰입 상태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끊임없이 플로팅 했던 거죠.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저는 뭐든지 다 했어요.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전부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잡기에 능했거든요. 모든 잡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출가하고 나서 안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노력해서 사람들 이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이 불러오는 몰입 상태 자체를 즐거워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하는 전공 말고. 그거 가지고 입벌이를 하고 살든 아니면 그걸 평생 즐기면서 살든 무엇인가 전공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삶이 너무 부유해져요. 부유해져요. 삶이 너무 부유해져요. 여기저기 떠다녀야 돼요. 왜냐면 의지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 전공하고 잘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의지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구슬치기 안 해도 몰입할 수 있다는 거. 게임을 안 해도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수학 문제 안 풀어도 몰입할 수 있다는 거. 몰입을 대상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출가해서. 만약에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진짜 일찍 출가했을 텐데. 저는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엄청 들어서 스님들을 처음 만났거든요. 18살인가? 그전에는 스님들 몰랐어요. 스님이 그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그때 했지. 그전에는 절에 가자 그러면 법당 무서워서 들어가기도 싫고 안 들어가겠다고 울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친이 나이롱 신자라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렇게 절에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가기 싫었던 데가 절인데 물론 교회도 잘 안 갔어요. 오만했죠. 예. 근데 스님들이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그때 아마 바로 출가했을 거예요.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익숙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몰입에 못 들어가요. 몰입 상태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저한테는 이건 혁명이었어요. 대상에 의지하지 않고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서예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명인들 있잖아요. 딱 붙들면 몰입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붓 내려놓으면 몰입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붓 들지 않고 몰입 상태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나오시는 분들 있죠? 포장 달인 있잖아요. 포장 달인. 포장하잖아요.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포장 안 할 때는 몰입 상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인이 되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달인이 된다고 월급이 늘어요? 안 늘죠? 남들이 보기에 달인이 되었다고 그 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일할 때 제일 행복하다라는 게 몰입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나마 일할 수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해요. 근데 몰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몰입 자체가 불러오는 행복감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몰입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몰입 상태에 들어가 본 사람들, 그 의식을 맛본 사람들은 분명하게 합니다. 플로우 상태가 불러오는 행복감을.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오직 마음뿐인데 얼빠진 상태에서 차려진 상태로 변화하고 이것을 넘어서 몰입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음을 쓰는 테크닉인 명상 수행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약물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기법에 의지하고 무엇인가 외부의 것에 의지하는 것은 꽤나 희극적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외부에 의지한다? 희극적이죠. 마음은 마음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조건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의지해봐야 어차피 끝은 올 텐데 말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의 끝은 분명히 옵니다. 외부의 것들은 전부 변하니까요. 결국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지할 것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뿐입니다.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고수인 수행자들에게 있어 궁극의 의지처는 오직 스스로의 마음뿐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특별히 없는 그 의식의 상태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 이 감각이 수행자가 의지할 곳입니다. 이 내면의 안정감이 강해지는 만큼 수행자는 세상의 태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태풍에 흔들리지 않고 싶다면 쾌락을 쫓는 것에서 첫 번째 건강한 의지처인 삼보에 의지할 것.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보가 바깥에 있죠?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삼보의 성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직 스스로의 마음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에 의지할 때 진정으로 바깥에 있는 삼보에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태풍이 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청년들 있는데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네요. 이 남자친구 말고 결혼할 남편감이 생기면 스님한테 꼭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려면은 일단 3년은 같이 살아봐야 돼. 혼인신고하지 말고. 혼인신고하지 말고 한 3년은 살아봐야 돼. 그래야 금방 물를 수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데이트할 땐 알 수 없어요. 가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언제 벗겨지냐면 살아봐야 벗겨져요. 그 사람 진면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상, 자신의 내면적인 문화상 3년간 그냥 살면 돈 거잖아요. 그거 못하겠다, 자기는 도저히. 그럼 급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3개월 동안 같이 여행을 가보는 거예요. 초호화 여행 말고 아주 고생하는 배낭여행. 3개월을 같이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의지해서 살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고 있는지. 근데 3개월도 못 가겠다. 그러면 둘이 이 고스톱을 쳐봐야 돼요. 사람들 이제 맞고 치면은 모르고 안 되고 사람들 데리고 고스톱을 쳐봐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돈이 딱 걸리잖아요. 도박이 딱 걸리고 승부욕이 걸리잖아요. 그럼 진면목이 드러나요. 진면목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욕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 태풍이 왔을 때 드러나는 그 진면목을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혼하는 게 쉬워졌어도 예전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평생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그 관념으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물를 일 없게 잘 골라야죠. 베스트 초이스를 못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초이스를 해야 돼요.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이고 아무 일 없을 때가 아니라 태풍이 올 때 자신의 힘을 점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것. 그게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이걸 잘 보시고 그렇게 드러나는 진면목이 좀 멋있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거 없어가지고 이렇다, 저거 없어서 이렇다, 이 상황이 이랬으면 이렇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 좀 그만하고 얼마나 하수 같아요. 고수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힘이 부족할 뿐. 이 한마디가 자신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되고 무엇에 힘을 키워야 되는지. 자기 마음에 의지하고요. 자기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지처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때 플로우, 어떤 것이든 그 흐름을 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플로팅, 부유하는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거예요. 아무거나 쫓지 마시고 단 하나의 피난처인 산보에 의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더 실력을 쌓아서 자신의 열반의 성품을 보고 그것에 의지하는 안정적인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플로팅 세대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뒤에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 넘어가고 오늘 이 플로우 몰입이라고 하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